찜질방에 어머니 홀로 떠나보내고 여행 간 아들의 충격적인 사연. 저는 올해 68세 신말순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2년이 지났네요. 남편 치료비 때문에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40년 넘게 살던 우리 집을 떠나야 했어요. 지금은 도심 외곽 반지하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작은 원룸이죠.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다짐했어요. 애들한테 부담 주면 안 돼.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보여줘야지.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 보이지 말자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들 민수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42살인 민수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정말 다정한 아들이었거든요. 주말마다 찾아와서 아버지, 오늘 기분 어떠세요? 하며 소주 한 잔 따라드리고 저한테는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라며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줬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도 자주 와서 간병을 도와줬습니다. 엄마 혼자 힘드시죠? 제가 오늘 밤 지킬게요 라며 병실 의자에서 잠을 자기도 했어요. 그때 민수를 보며 정말 든든했거든요. 역시 내 아들이야 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장례식 준비하느라 바빴고 유품 정리하느라 정신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전화도 의무적으로만 걸어와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목소리가 정말 차갑더라고요. 마치 업무 보고하듯 형식적이었어요. 예전처럼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라는 말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답하죠. 응, 잘 지낸다. 민수야, 너는 어때? 요즘 일은 괜찮고, 혹시나 해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해봐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고 건강은 괜찮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민수가 성의 없이 대답해요. 저도 괜찮습니다. 바빠서요. 그럼 다음에 봬요. 정말 5분도 안 되는 통화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허전했어요. 뭔가 벽에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며느리 지연이는 더했어요. 39살인 지연이는 말은 항상 공손하죠. 어머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는 하지만 목소리에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더라고요. 마치 남남에게 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차갑고 형식적이었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웃으면서 어머님, 오늘 요리 뭐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냥 의무적으로 인사만 하고 끝이에요. 가끔 민수가 전화할 때 뒤에서 지연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빨리 끊어. 시간 없다고 했잖아. 또 전화했네.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제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건가 싶어서요. 특히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감기가 심해서 목소리가 잠겨 있었거든요. 민수한테 전화했더니 지연이가 받더라고요. 어머님 감기 드셨나 봐요. 몸 조심하세요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무덤덤하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요. 예전 같으면 어머님 병원 가보셨어요? 약은 드시고 계신가요? 음식은 잘 드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텐데 이제는 그런 관심도 없어요. 형식적인 인사말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꾸만 이런 생각들이 들더군요.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며느리한테 서운하게 한 적이 있나? 아니면 제가 너무 의존적이었나?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예전 일들을 되짚어 봤어요. 민수 결혼할 때
시댁에서 무리한 요구 같은 거 했나? 지연이한테 간섭 심하게 한 적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조심스럽게 지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다짐했어요. 얘들한테 끼어들지 말자. 부담 주지 말자. 필요할 때만 연락하자. 먼저 전화 걸지도 말고 조용히 혼자 살아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반지하 집에서 혼자 보내는 저녁 시간들이 가장 힘들었어요. TV를 켜놓고 있어도 소리만 들릴 뿐 집중이 안 됐거든요. 자꾸 남편 생각, 아이들 생각만 났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외로웠어요. 물소리가 더 쓸쓸하게 들리더라고요. 장 보러 갈 때도 예전과는 달랐어요. 4인 가족 분량으로 사던 습관 때문에 자꾸 많이 사게 되는 거예요. 배추도 한 통, 무도 한 개씩 사다가 혼자 먹기엔 너무 많다는 걸 깨닫고는 다시 반으로 줄이고 그런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남편 제사나 기일 때나 아이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나마 그때라도 가족이 함께 모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의례적으로 변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대화는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만 지내고 헤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 기일이 다가왔어요. 벌써 3주기였습니다. 매년 이날이 오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립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날이기도 해서 기다려지더라고요. 민수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아버지 기일이니까 부산에 같이 가자.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도 보내고. 민수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날 가겠습니다. 목소리에서 내키지 않는 기색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설렜어요. 혹시 이번 기회에 예전처럼 가족 같은 느낌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거든요. 기일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려니까 마음이 짠하더군요. 제사상에 올릴 나물들도 정성껏 무치고 전도 여러 가지 부쳤습니다. 애호박전, 동태전, 새우전까지. 손목이 아파도 계속 뒤집고 했어요. 특히 민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돼지국밥도 준비했어요. 사고를 하루 전날부터 우려서 진한 육수를 만들고 돼지고기도 푹 삶아서 부드럽게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이거 먹고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것도 잊을만 했어요. 당일 아침 일찍 민수와 지연이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이들이라 반가웠는데 둘 다 표정이 좀 어둡더라고요. 인사도 형식적으로 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엄마 왔습니다. 지연이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니까 정말 힘드네요. 교통도 불편하고. 민수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지하철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니까 진짜 멀어요. 첫 마디부터 불평이었습니다. 저는 밝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엄마가 맛있는 거 준비해놨으니까 먼저 먹자.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차려놨거든요. 그런데 둘 다 별로 관심 없는 표정이더라고요. 민수가 돼지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말했어요. 엄마, 요즘엔 이런 음식 잘 안 먹어요. 기름져서 부담스럽거든요. 지연이도 거들더라고요. 요즘 건강 관리하느라 담백한 것만 먹고 있어요.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하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했죠. 그럼 다른 거 먹어. 나물도 있고 전도 있잖아. 그런데 그것도 몇 젓가락 집어먹고는 그만두더라고요. 식사 내내 둘이 계속 불평했어요. 집이 너무 습해요. 공기도 안 좋고
다음번엔 서울에서 간단히 제사 지내면 안 될까요?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족 묘역으로 향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지연이 계속 투덜거렸거든요. 택시비도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민수도 정말 불편해요라고 맞장구 쳤어요. 묘역에 도착해서 성묘를 하는데도 둘 다 얼른 끝내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예전에는 아버지 무덤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추억도 나누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절만 하고 끝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계세요라고 인사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하더라고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게 느껴졌어요. 저는 남편 무덤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빨리 돌아가자는 눈치를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민수가 말했거든요. 엄마, 이제 이런 건 좀 줄이면 안 될까요? 매년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부담스럽고요. 지연이도 거들었어요. 요즘 워낙 바쁘잖아요. 간단히 추도식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아버지를 제대로 기리고 싶다는 마음인데 그게 부담스럽다니. 하지만 아이들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래,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삭막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처럼 화목한 가족이 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서 답답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평소에 준비해둔 용돈 봉투가 있었거든요. 민수야, 지연아, 이거 받아 하면서 각각 2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사실 제게는 작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한 달 생활비에서 아껴서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까지 굳어있던 둘의 얼굴이 단숨에 환해지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지연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역시 우리 어머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아까까지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밝게 웃더라고요. 심지어 제 팔까지 꼭 안으면서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민수도 갑자기 다정해졌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희가 힘들 때 이렇게 도와주시고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아까까지 불평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어려우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도와줄게. 그런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둘이 갑자기 어머님 건강 잘 챙기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이런 말들을 쏟아내더라고요. 용돈 봉투를 받기 전후가 너무 달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녁 먹을 때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기름지다고 투덜대던 돼지국밥을 민수가 맛있게 먹더라고요. 엄마 손맛은 역시 다르네요. 이런 맛은 어디서도 못 먹어요. 지연이도 어머님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해요라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어요. 진심에서 우러나는 칭찬이 아니라 용돈을 받았으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음식 맛도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밝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많이 먹어. 더 해줄까?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뭔가 쓴맛 같은 서늘함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용돈을 받기 전에는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성가시게 여기더니 돈을 받은 후에는 갑자기 다정해지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너무 극명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돈 주는 기계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이들이 돌아간 후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저희가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필요에 의해 만나는 사이일까? 용돈 봉투 하나로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나 싶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일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의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용돈을 받기 전과 후의 아이들 모습이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함께 시간을 보낸 건 좋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평소처럼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민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걸어오는데 기일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전화를 하다니 혹시 뭔가 급한 일이 생겼나 걱정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아들이 내가 보고 싶은가 보다. 아니면 기일 때 내가 챙겨준 게 고마워서 안부 전화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평소보다는 조금 밝게 들렸어요. 저도 기분 좋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낸다. 갑자기 웬 전화야? 민수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부탁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아들이 저에게 부탁을 한다니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엄마를 찾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그래, 뭔데?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면 뭐든지 해줄게. 정말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들이 필요로 한다면 뭐든지 해주고 싶었거든요. 오랜만에 저를 찾아주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저희가 다음 주에 10일 동안 해외여행을 가거든요. 해외여행이라는 말에 조금 놀랐어요. 얼마 전에 용돈 봉투까지 챙겨줬는데 해외여행을 갈 형편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젊은 부부가 여행 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어디로 가는데? 유럽 쪽으로 가려고 해요. 오랜만에 둘이서 여행 가는 거라서 기대돼요. 민수 목소리에 설렘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여행 얘기를 하러 전화한 줄 알았어요. 그래, 좋겠다. 젊을 때 많이 다녀야지. 조심히 다녀와. 그런데 민수가 다시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집이 10일 동안 비어 있으면 불안해서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왜? 하고 물었어요. 요즘 빈집 털이도 많고 뭔가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 걱정이구나 싶었어요. 확실히 집을 오래 비우면 불안하긴 하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요, 어머니가 서울 와서 집 좀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아들이 저를 믿고 집을 맡기겠다는 거니까요.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서 며칠 지낼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요. 오랜만에 아들 부부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이상한 느낌도 들었어요. 저를 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집 지키는 용도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도 필요로 한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엄마가 가서 지켜줄게. 별로 고민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들이 부탁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민수 목소리가 확실히 밝아졌어요. 그런데 민수가 갑자기 덧붙이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뭔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톤이었어요. 뭔데? 저희가 여행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정리할 수도 있거든요.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만약 저희가 늦게 자면 그냥 밖에서 주무셔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했다고?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다시 물었어요.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엄마한테 밖에서 자라고 할 리가 없으니까요. 아, 그냥 혹시나 집이 어수선해서요. 짐도 많고 정리할 게 많아서. 그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집이 어수선하면 엄마가 도와주면 되잖아. 왜 밖에서 자야 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민수가 말끝을 흐렸어요. 뭔가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뒤에서 지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찜질방 있다고 하세요. 24시간 찜질방 있으니까 거기서 주무시면 돼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찜질방에서 자라고 하다니.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지연아,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고는 저한테 다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냥 혹시나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근처에 24시간 찜질방이 있긴 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들 집 지키러 가는데 밖에서 자라니. 그것도 찜질방에서요. 민수야, 엄마가 집 지키러 가는 건데 왜 밖에서 자야 하는 거야? 그게 아무래도 저희 일정이 불규칙해서요.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변명 같은 말들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냥 혹시나 하는 얘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집 지키러 오라고 해놓고 밖에서 자라니. 그럼 대체 뭘 지키라는 건가요? 제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럼 언제 오면 돼? 그래도 가겠다고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오시면 돼요. 저희는 화요일 새벽에 출발하거든요.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이상한 부탁이었거든요. 집을 지켜달라면서 밖에서 자라니. 그럼 누가 집을 지키는 건가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이 정말로 현실이 될 줄은. 아들이 설마 진짜로 엄마를 밖에서 재울까 봐서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아들이 부탁하는 일인데 거절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가서 보면 알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울 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며칠 있을 짐을 싸고 아들네 집에서 해줄 음식도 생각해봤어요. 그래도 기대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제가 알았다면,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현실이 될지 알았다면 절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가더라도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텐데. 그런 생각도 전혀 못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말이 떠올랐어요. 밖에서 주무셔도 돼요. 정말 이상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설마 진짜일까봐 그냥 넘어갔어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약속한 날이 됐어요.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KTX표를 미리 예약해뒀거든요. 아침 일찍 가려고 했는데 표가 없어서 오후 늦은 시간 걸로 예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후 6시 출발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며칠 동안 있을 옷까지며 아들네에서 해줄 반찬 재료까지 챙기다 보니 가방이 꽤 무거워졌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전보다 힘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기차에 오르면서 마음이 설렜어요. 오랜만에 아들네 집에서 지낼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았거든요. 비록 집 지키는 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랑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KTX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민수가 좋아할 음식을 뭘 해줄까? 지연이도 입맛에 맞는 걸 해주고 싶은데. 그러다가 문득 민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밖에서 주무셔도 돼요.
그때도 여전히 이상했어요. 하지만 설마 정말 그럴까 싶었거든요. 아들이 엄마를 진짜로 밖에서 재울 리는 없으니까요. 그냥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정도의 말이겠거니 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게 밤 9시쯤이었어요. 거기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아들이 사는 신도시까지 가려면 1시간은 더 걸렸어요. 지하철 안에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서 있으니까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마지막 지하철을 겨우 탔어요. 막차 시간이 다 되어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혼자 앉아서 가면서도 계속 시간을 확인했어요. 아들네 집에 도착하면 거의 자정이 넘을 것 같았거든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11월 말이라 날씨가 정말 쌀쌀했어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왔는데도 바람이 옷 사이로 파고들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20분 정도 기다려야 했어요. 드디어 버스가 와서 탔는데 승객이 저 혼자더라고요. 기사님이 어머니,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들 집에 가요라고 대답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조심히 가세요. 아들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게 밤 12시 10분쯤이었어요. 정말 늦은 시간이었죠.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어요. 가로등만 켜져 있고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갔어요. 아들네 집 문 앞에 섰어요. 현관문이 새까맣더라고요. 불도 꺼져 있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벌써 잠든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미리 말해둔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1234였거든요. 그런데 삐삐삐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천천히 눌러봤어요. 1-2-3-4 그래도 안 열리더라고요.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른 조합도 해봤어요. 민수 생일, 지연이 생일, 결혼 기념일까지 생각나는 숫자를 다 눌러봤어요. 6번, 7번, 8번. 계속 실패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복도에 혼자 서 있으니까 을씨년스러웠어요. 다른 집에서 소음이 날까봐 조심스러워서 발소리도 최대한 죽였어요. 하지만 문은 계속 열리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벨소리가 몇 번 울리더니 민수가 졸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말 잠든 목소리였어요. 민수야, 엄마야. 문이 안 열린다. 어머니? 민수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어요. 비밀번호 1234 맞죠? 네, 그런데 안 열려요. 잠깐 조용하더니 민수가 말했어요. 아, 어머니. 죄송해요. 비밀번호를 바꿨거든요. 그럼 새 비밀번호 알려줘. 그게, 어머니, 저희 지금 자고 있어요. 뭔가 이상한 대답이었어요. 그럼 일어나서 문 열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민수가 다음에 한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밖에서 주무세요. 근처 찜질방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집 지키러 온 건데.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저희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요. 지금 깨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연이 옆에서 뭔가 말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민수야, 제발 문 좀 열어줘. 엄마가 이 시간에 어디 가겠니? 정말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단호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근처에 24시간 찜질방 있어요. 거기서 주무세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싶었거든요. 아들이 엄마를 문 앞에 세워두고 찜질방에 가서 자라고 하다니.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였어요. 그때서야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복도에 혼자 서 있으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거든요. 다른 집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됐어요. 수상한 사람으로 신고라도 당하면 큰일이니까요.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아파트 경비실 쪽으로 가려다가 말았어요. 경비원한테 뭐라고 설명할 건가요? 아들이 문을 안 열어준다고 말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파트 단지를 나와서 찜질방을 찾았어요. 민수 말대로 24시간 찜질방이 있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찜질방을 찾아가는 길이 정말 무서웠어요. 새벽길이라 가로등만 켜져 있고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중간에 술 취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했어요. 혼자 무거운 가방 끌고 가는 할머니가 신기했을 거예요. 정말 무서웠어요. 뭔가 일이라도 당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찜질방에 도착해서 입장료를 냈어요. 1만 원이었어요. 제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직원이 어머니, 이 시간에 오셨네요 라고 말했어요.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니까 몇몇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대부분 남자들이었고 나이 든 여자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가방을 베개 삼아 눕긴 했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바닥이 딱딱하기도 했고 주변에서 코 고는 소리도 들렸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거든요. 새벽 내내 뒤척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창피했거든요. 그렇게 긴긴 밤을 보냈어요. 찜질방 한 구석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들에 대한 실망감, 며느리에 대한 원망,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자괴감까지.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찜질방에서 보낸 밤은 정말 길었어요. 1시간도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바닥이 딱딱해서 허리도 아팠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새벽 5시쯤부터는 아예 잠을 포기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찜질방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일용직 일하러 나가는 분들 같았어요. 저도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가 아침 8시쯤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아들네 집으로 다시 가야 했거든요. 무거운 가방을 끌고 아파트로 향했어요. 어젯밤과는 달리 아침이라 사람들이 출근하느라 바빴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주민들과 마주쳤는데 제가 찜질방에서 잔티가 났을까봐 부끄러웠어요. 15층에서 내려서 아들네 집 앞에 섰어요. 벨을 눌렀는데 한참 기다려야 했어요.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민수가 문을 열었어요. 잠옷 차림에 머리도 산발이었어요. 막 일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민수가 말했는데 목소리에 미안함이나 죄송함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인사하는 톤이었어요. 마치 어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민수야, 어제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 민수가 대답하는 게 더 가관이었어요. 어머니, 어제 너무 피곤해서요. 죄송해요. 그러더니 바로 이어서 근데 엄마도 좀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늦게 와서 잘못이라는 뜻인가요? 12시에 도착한 게 늦은 건가요? 그럼 몇 시에 와야 했다는 건가요?
하지만 민수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때 지연이 부엌에서 나오더라고요. 아직 세수도 안 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오셨네요. 인사는 했지만 역시나 형식적이었어요. 그러더니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찜질방 괜찮으셨어요? 그 질문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괜찮았냐고 물어보다니 68세 노인이 새벽에 혼자 찜질방에서 자는 게 괜찮을 리가 있나요? 그런데 지연이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연이가 또 말했어요. 엄마도 이런데 적응 좀 하셔야죠.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적응하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아들 집에 오면서 찜질방에서 자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시어머니한테 찜질방에 적응하라니. 게다가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지연아, 엄마가 어젯밤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대답하는 게 더 기가 막혔어요. 어머님, 찜질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요. 마치 제가 트집 잡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찜질방 시설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들이 엄마를 밖에서 재운 게 문제인 건데. 그런데 그 부분은 아예 언급도 안 하더라고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요즘 찜질방들 정말 깨끗해요. 저희도 가끔 가거든요. 가끔 간다고? 선택해서 가는 거랑 강제로 가는 게 똑같다는 건가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제가 겪은 밤새의 두려움을 말하고 싶었어요. 새벽 거리에서 느꼈던 무서움, 찜질방에서 혼자 지샌 외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한테 받은 모멸감을 말하고 싶었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어젯밤에 말을 시작하려는데 민수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 준비해야 해서요. 오늘 여행짐 정리하고 내일 새벽에 출발하거든요. 지연이도 거들었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머님도 피곤하실 테니까 쉬시면서 집 좀 봐주세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들 할 말만 하고 끝이었어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은 제가 어떤 기분인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구나. 그냥 집 지키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구나. 엄마로서의 감정이나 아픔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구나.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냉장고에 음식 있으니까 드시고요. 저희는 방에서 짐 정리할게요. 너무 시끄러우면 죄송해요. 그러고는 지연이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무거운 가방을 든 채로 서 있으니까 정말 초라했어요. 집 지키러 온 거 맞나 싶었어요.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애매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방에서 민수와 지연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행 가방 어디 있지? 신발 몇 켤레나 가져갈까? 정말 신나하는 목소리였어요. 어젯밤 엄마를 찜질방에서 재운 일 따위는 까맣게 잊은 것 같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싶었거든요. 68살까지 살면서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한테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줄이 끊어지는 것처럼요. 아들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내 아들인데, 며느리인데 라고 생각했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용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완전히 남남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30분쯤 지나니까
민수가 나왔어요. 어머니, 저희 마트 가서 여행용품 좀 사고 올게요. 집 잘 봐주세요. 그러고는 지연이와 함께 나가버렸어요. 인사도 대충 하고 말이에요. 집에 혼자 남겨지니까 정말 허전했어요. 이게 집 지키기인가 싶었어요. 그냥 빈집에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굳이 제가 올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취급받지 않겠다고. 아들이고 며느리고 상관없이 저도 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뚝하고 끊어진 게 바로 그런 감정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해외여행을 떠난 게 어제였어요. 드디어 집에 혼자 남게 됐습니다. 사실 좀 안도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눈치만 보며 지냈는데 이제야 편하게 집안을 둘러볼 수 있었거든요. 처음 이 집에 와서는 여행 준비에 바빠서 제대로 못 봤는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정말 좋은 집이었어요. 거실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대리석 바닥이 반질반질하게 빛나고 천장에 달린 조명들도 호텔 같았어요. 주방도 정말 넓었어요. 싱크대며 가스레인지며 다 최신 제품들이더라고요. 냉장고도 양문형으로 엄청 크고 전자레인지며 식기세척기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제가 사는 반지하와는 정말 천지 차이였습니다. 거실에 있는 소파도 가죽 소파였고 TV도 벽에 걸린 대형 TV였어요. 책장에는 멋있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고 벽에는 액자들이 센스 있게 걸려 있었어요. 정말 잡지에서나 볼 법한 집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디에서도 따뜻한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너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서 오히려 차가운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사진 속 쇼룸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사람이 살고 있다는 흔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민수 방에도 들어가 봤어요. 침대며 옷장이며 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역시나 딱딱한 느낌이었어요. 예전 민수 방은 따뜻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호텔방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지연이가 떠나기 전에 한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님, 저희 없는 동안 집 좀 정리해 주시고 반찬도 부탁드릴게요. 민수가 어머님 음식 좋아하잖아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집을 지켜달라고 해놓고 집안일까지 하라고? 저를 뭐로 보는 건가 싶었어요. 가정부로 생각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는 걸 느꼈어요. 주방에서 뭘 해줄까 생각하다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주방 옆에 있는 서류함이 어정쩡하게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보통 때라면 들여다보지 않았을 텐데 왠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무심코 문을 제대로 열어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빨간 봉투들이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대출 상환 독촉장, 연체이자 고지서, 최종 독촉 통지서 이런 무서운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이 떨리면서 서류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은행 대출이 3천만 원, 카드 대출이 1천만 원,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빌린 돈이 있더라고요. 연체 기간도 몇 달씩 되어 있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촉 전화 기록도 있었어요. 하루에 몇십 통씩 온 기록들이요. 보면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속으로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니.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집을 지켜달라고 했는지, 왜 저를 이렇게 가볍게 대했는지.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보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빈집이라는 게 알려지면 더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저는 그냥 집 지키는 도구였던 거예요. 가족이라서 불러온 게 아니라 필요해서 불러온 거였어요. 그래서 찜질방에서 자라고 해도 별로 미안해하지 않았던 거고
집안일까지 당연하게 부탁했던 거였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술병 몇 개와 배달 음식 용기들만 들어 있었어요. 야채 칸은 거의 비어 있고 반찬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한 집인데 냉장고 속은 정말 썰렁했어요. 그 모습이 민수 부부의 마음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살고 있지만 속은 엉망이고, 겉으로는 저를 챙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호구인가요? 아들이라고 며느리라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저도 사람인데 이렇게 취급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제 눈에서 따뜻함이 사라졌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렸거든요. 대신에 조용한 결심이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나는 이 집의 식모가 아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떠나는 거다. 그렇게 마음먹으니까 오히려 시원했어요.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았거든요. 68살까지 살면서 이런 취급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들이고 며느리고 상관없이 저도 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부엌에 들어가서 소고기 무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끓였어요. 마지막으로 해주는 음식이라는 생각으로요. 국물이 끓어오르는데 갑자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끝까지 해줘야 하나요? 저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한테 왜 정성을 다해야 하나요? 가스불을 끄고 반쯤 끓인 무국을 냄비째 식탁에 올려뒀어요. 그리고 종이에 짧은 글을 썼어요. 엄마는 내 집 가정부가 아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구나. 쪽지를 식탁에 놓고 짐을 챙겼어요. 별로 가져온 게 없어서 금방 끝났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 쪽으로 향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뒤돌아봤어요. 화려하기만 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와는 상관없는 곳이 됐어요. 조용히 문을 닫는 순간 지난날의 서러움이 비로소 결단으로 바뀌는 걸 느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겠다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그런 당당한 마음으로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해외여행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내일 새벽 6시 비행기라서 오늘 밤에 모든 걸 마쳐야 했거든요. 캐리어에 옷가지를 넣고 여행 일정표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여행용품 다 챙겼나? 선크림이랑 모자 빼먹지 말고. 다 챙겼어. 카메라 배터리도 여분으로 가져가고. 민수도 신이 나 있었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떠나는 여행이니까 기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뭐하고 계실까? 지연이가 문득 물어봤어요. 아침부터 방에만 있어서 어머니 모습을 제대로 못 봤거든요. 아마 TV 보고 계시거나 쉬고 계실 거야. 피곤하실 테니까. 민수는 사실 어머니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집 지키는 역할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일주일 정도 지나면 돌아가실 거니까 그때까지만 계시면 된다고 여겼어요. 배고프지 않을까? 저녁 뭐 드시라고 할까? 지연이가 말했어요. 냉장고에 음식 있잖아.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거야. 민수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알아서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캐리어 정리가 끝나고 거실로 나왔어요. 내일 공항 가는 시간도 확인하고 여행 보험 서류도 챙겨야 했거든요. 그런데
식탁 위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저게 뭐지? 민수가 식탁 쪽으로 다가갔어요. 냄비 하나가 올려져 있고 옆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뭔가 해놓으신 건 줄 알았어요. 냄비 뚜껑을 열어보니까 무국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반쯤 끓인 것 같았거든요. 완성된 요리가 아니라 중간에 그만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옆에 있는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어머니 글씨였어요. 엄마는 내 집 가정부가 아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구나. 그 글을 읽는 순간 민수는 멍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지연이도 와서 쪽지를 봤어요. 둘 다 당황했어요. 갑자기 이런 글을 남기신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이 화가 나신 건가? 민수가 급하게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어머니 계세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방이 비어 있었어요. 침대도 정리되어 있고 어머니 가방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안 계셔. 민수가 지연에게 소리쳤어요. 집안을 다 찾아봤지만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완전히 떠나신 거였어요. 그제야 쪽지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다시 쪽지를 읽어봤어요. 가정부가 아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그 말들이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떤 기분이셨을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대했나?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돌이켜보니까 어머니한테 정말 심하게 했던 것 같았어요. 찜질방에서 자라고 했던 것, 집안일을 당연하게 부탁했던 것, 모든 게 잘못이었어요. 지연이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상처받으실 줄 몰랐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별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지연이었는데 이때는 정말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가 언제 나가셨을까? 민수가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점심 이후부터는 어머니 모습을 못 봤으니까 그때 나가신 것 같았어요. 이미 몇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민수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계속 꺼져 있었어요. 몇 번을 걸어도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음성만 들렸어요. 완전히 연락을 끊으신 것 같았어요.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어? 민수가 쪽지를 다시 보면서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서러우셨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찜질방에서 혼자 주무시게 했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68세 어머니가 새벽에 혼자 찜질방에서 자야 했던 그 기분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끔찍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싶었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나쁜 아들이었구나. 지금까지 어머니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필요할 때만 연락했던 것, 모든 게 잘못이었어요. 지연이도 옆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너무 심했나? 처음으로 죄책감에 눈이 빨개지더라고요. 어머님한테 정말 미안해.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지연이었는데 이때는 진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여행은 어떻게 해? 지연이가 물어봤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표도 다 끊어놓고 호텔 예약도 다 해놨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여행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머니부터 찾아야 해. 민수는 바로 부산행 기차표를 찾아봤어요. 어머니가 부산으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다행히 밤 10시 KTX 자리가 있었어요. 나 부산 가야겠어.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내가 혼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급하게 짐을 쌌어요. 여행용 캐리어 대신 간단한 가방 하나만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사과하러 가는 길이니까 거창한 짐은 필요 없었어요. 마음만 가져가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모르겠어. 하지만 가서 진심으로 사과드려야지. 우리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민수는 정말 후회하고 있었어요. 기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급하게 나갔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데 내내 어머니 생각만 났어요. 지금쯤 부산에 도착하셨을까?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그런 생각들 말이에요. 기차에 올라탄 민수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니한테 뭐라고 사과를 해야 할까? 진심이 전해질까? 정말 미안했어요. 어머니가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었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싶었어요. 부산까지 가는 3시간 동안 민수는 계속 자책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어릴 때 아프면 밤새 간병해 주셨던 일, 용돈 부족하면 몰래 챙겨주셨던 일, 그런 따뜻한 추억들이 말이에요. 그런 어머니를 이렇게 대했다니 정말 후회만급이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예전처럼 따뜻한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지 하루가 지났어요. 부산 반지하 집으로 돌아오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비록 좁고 어둡지만 그래도 제 집이니까 자유로웠거든요. 아무한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어요. 민수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도 문자도 없었어요. 아마 여행 떠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남긴 쪽지를 봤을 테니까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여겼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마음을 드디어 표현한 기분이었거든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엔 확실하게 했어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들한테 의존하지 말고 정말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건강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서울에서 겪었던 일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했거든요. 찜질방에서 잔 것도 며칠 전인데 아직도 그 서러움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 정리를 했어요. 며칠 비웠던 집이라 먼지도 쌓이고 공기도 탁했거든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바닥도 닦고 빨래도 했어요. 혼자 하는 집안일이지만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으니까 편했어요. 점심을 간단히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싶어서 문 쪽으로 갔어요. 누구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예요. 민수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민수가 부산까지 왔다고? 여행 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기분이 복잡했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민수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눈도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마치 울고 온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민수야, 여행은 안 갔어?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죄송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당당하던 민수가 이렇게 작아진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이상했어요. 들어와. 일단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민수가 들어와서 거실에 앉았는데 계속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화가 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 일단은 차라도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차 끓여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수가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말을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42살 어른이 엄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찜질방에서 혼자 계시게 한 거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를 뭐로 생각했는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죄를 지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새벽에 혼자 찜질방에서 지새웠던 그 서러운 밤말이에요. 아들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감도 생각났고요. 가슴이 다시 아파오더라고요. 엄마한테 집안일까지 시키고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민수가 자책하면서 계속 말했어요. 엄마를 가정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민수야.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엄마가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를 엄마로 대해줬으면 좋겠어. 민수가 고개를 들고 저를 봤어요. 눈이 정말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엄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냥 가끔 안부 묻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민수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엄마를 소중하게 생각할게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거든요. 지연이는 뭐라고 하더라? 제가 물어봤어요. 지연이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고. 같이 오고 싶어 했는데 제가 혼자 오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지연이에 대한 마음도 조금 달라졌어요. 그동안 지연이가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냥 표현을 잘 못하는 아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늦었어도 와줘서 고맙다. 제가 민수한테 말했어요. 엄마한테 필요한 건 내 마음 하나뿐이야. 돈도 아니고 집안일도 아니고 그냥 마음만 있으면 돼. 민수가 갑자기 일어나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금까지 못된 아들이어서 죄송해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민수를 안았어요. 그래, 이제 됐다. 엄마도 너한테 서운했지만 이렇게 와주니까 다 용서한다. 오랜만에 아들을 안으니까 정말 따뜻했어요. 둘이서 오래도록 안고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씻겨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민수도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앞으로는 자주 연락할게요. 그리고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찾아올게요. 민수가 약속했어요. 진짜로? 네, 진짜로요. 이번 일로 정말 깨달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화해했어요. 한번 끊어졌던 모자의 끈이 다시 이어진 거죠.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말이에요.